XSFM입니다. I, D, W, K. 아이들 휴교로 휴가까지 냈는데 서울은 아침부터 푸른 하늘. 조선일보 김수경, 김지원 기자. 입력 2022년 9월 6일 11시 45분. 읽는 사람 빡치라고 쓴 기사죠? 정확히 그겁니다. 아, 푸른 하늘이 띠껍다. 9월 6일은 태풍 흰남노가 왔던 때니까요. 이번의 장르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래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기 위해 굳이 미워하기 쉬운 언행을 찾아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게 SNS의 조리돌림과는 또 달라요. 그래요. 거기선 보통 흘러들어오고 즐기는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언론의 조리돌림은 소금을 잘 쳐서 앞에 플레이팅 해준다는 느낌입니다. 요약 보실까요? 역대급이라던 태풍. 다행히 서울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가. 잠시 후에 덕질인이 지적해 주시겠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것은 알기 싫다 488회 금요일 순서이고요. 설날 기사 읽기 놀이입니다. 유승균 PD고요. 5명이 더 있고 천천히 누군지 알아보세요. 스스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스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뭐 할 끼니? 이게 가장 꼴배기 싫은 얘기였습니다. 지난번 태풍 국면에서 서울에 아무 일이 없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곳이 대참사를 겪는 동안. 보죠. 폭우를 동반한 태풍 흰남노로 인해 6일 서울 지역 학교가 휴교하고 유치원도 휴원했지만 정작 서울 내 피해는 크지 않았다. 이날 오전 4시쯤부터는 비도 완전히 그치고 푸른 하늘이 나타나기도 했다. 다행. 김수경, 김지영 기자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이 나타나? 서울에는 6일 오전 9시까지 별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른 곳에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었고요, 참고로. 다만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시설물 등이 파괴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 정도는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서울 강북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 20분쯤 강북구 미아동 미아3 재정비 촉진 구역에서 오래된 건축물 아래쪽 축대가 무너지면서 거주민 4명이 대피했다. 굉장히 큰일인 거죠. 큰 피해인데요. 축대가 무너지면 정말 천행으로 사람이 안 죽게 된 거죠. 같은 날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야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2대를 덮쳤다. 다행히 차량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이후로는 서울에서 있었던 태풍 재산 피해를 열거하는데 이 기사를 쓰던 6일 포항에서는 인명과 재산에 있어 서울과 비교가 안 되는 초토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럼요. 인명에서는 지하 주차장에서 익사한 7명이 있었고 아이고, 중학생까지 네. 있었잖아요. 재산에서는 포스코의 제철 시설이 박살난 그야말로 국가급의 피해가 있었고요. 네. 한참 서울의 재산 피해만 이야기하던 기사는 조리돌림을 마무리해 넣습니다. 조리돌림 보시죠. 한편 유치원 혹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서울의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날 기상청, 교육청이 너무 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자녀를 둔 직장인 김모 30일 씨는 유치원이 휴원한다는 공지를 어젯밤에 급하게 받고 부랴부랴 연차를 썼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서 너무 황당하다며 소소한 날씨 예보도 아니고 역대급 태풍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기상청이 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을 탈탈 털면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은 여럿 나옵니다. 그럼요. 네. 그럼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을 굳이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생각 없는 사람의 숫자가 은근히 많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목소리가 예상외로 크게 증폭이 됐다면 현상을 관찰해야 되니까 모르겠는데 굳이 포항과 남부 지역의 큰 피해에 힘들어하던 바로 그 날짜에 이런 기사를 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한심해하기는 쉽지만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자유투 성공률이 90%인 선수가 있어요. 네. 클러치 상황에 들어가면 4쿼터 1분 남겨놓은 상황에서는 자유투 성공률이 줄어듭니다. 보통. 그렇죠. 보면 실패했던 것만 기억나요. 그게 민도입니다. 보통. 그때는 3점 슛 40% 50%를 찍는 괴물들도 30%대가 안 들어가요. 그 옛날에 할마수님이 관련된 팩트체크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 기상청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상청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차이인가. 한국이 더 잘 맞춰요. 굉장히 높죠. 네, 난이도는 훨씬 높음에도. 네. 그리고 아이를 길러보는 입장에서 과한 대응이 맞아요.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몇몇의 사고들을 이렇게 좀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학교 행정 입장에서도 과하게 대응해서 먹는 거는 욕 정도지만 네. 아무런 대응 못했다가 큰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다 쇠고랑이라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 우리 네. 12구 참사 있기 전에 매해 할로윈 때 늘 언론이 때리던 건 뭐였죠? 경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였어요. 그리하여 우리의 자유를 숭상하는 정부가 경찰을 안 배치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했던 보도 행태를 후회하는 언론사는 아직 하나도 못 봤습니다. 과한 거 해달라고 국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한 건 기업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때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진화론과 연력학 제2법칙의 대립은 아닐까. 보통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진화론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왜냐하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르면 무질서만 늘어나는 게 맞으니까 무언가가 진화했고 무언가가 만들어져서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건 허구가 아닐까? 누군가가 시스템화된 일을 계속 수행해야 밥이 밥그릇 안에 있고 건물이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이상 무질서가 증가해서 모든 게 서로를 잡아먹다가 다 죽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때로는 보수가 그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닐까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되지. 그래서 화가 난 보수 시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는 실체가 없다. 그런 바이러스란 없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실제로 그 바이러스가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있든 없든 없다고 믿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좀 더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은 아닐까? 어차피 무질서야 한탕하고 빠지자. 연금은 얼어 죽을. 시스템은 얼어 죽을. 그게 요즘 보수의 모습은 아닐까 싶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생 아들을 둔 직장인 서모 34 씨도 휴교한다고 해서 남편이 갑자기 연차를 냈는데 아침 출근길이 맑아서 둘이 놀러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며 기상청 예보 듣고 혹시 몰라 창문도 테이프로 막아놨는데 이 정도로 끝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 서모 씨는 지금 남편과 아들이 놀러 간 게 배가 아프죠. 근데 김수경, 김지연 기자가 인터뷰한 두 사람 둘 다 애를 되게 일찍 낳네요. 그러게요.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좀 대단하다. 있죠? 네. 장하다. 그리고 아침에 바로 연차를 낼 수 있을 정도의 네. 직장이면 직장도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바로 전날 그리고 당일. 자, 이 기사에서 서울 시민들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이 생각 없는 두 명입니다. 서울만 보이고 서울만 생각하는 서울의 귀족들이라는 캐릭터 조형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고 이 두 명에게만 화를 낸다면 정확히 조선일보의 의도를 따라가는 거게 됩니다. 왜죠? 서울공화국에서 서울과 그 외 지역을 나눈 후에 그 외 지역을 보이지 않게 하고 서울 귀족의 생각 없음만을 포커싱했다는 거는 그 외 지역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을 미워하라. 물론 서울 사람들에게는 기상청을 미워하라는 표정 메시지, 표면 메시지가 하나 더 있고요. 그만큼 국가적 영대를 어렵게 만드는 거고요. 네. 저는 조금 비약을 해서 동서의 지역 감정이 더 누그러지잖아요. 조선일보가 부채질을 할 지역 감정은 서울대 비서울일 거라고 예측해봅니다. 충분히 예측하죠.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비서울을 미워하게 만들면 서울의 보수화를 획책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성공했던 게 지난 대선과 지난 지선입니다. 서울은 성안이 될 거고요. 그 외에는 성 밖에 되겠죠. 뭐 농촌 사역하는 입장에서 특히 조선일보를 위시한 그 수많은 보수 언론에서 농촌에 들어가는 어떤 정당한 자금마저도 이렇게 세금 도둑인 것처럼 하는 경우 많았죠. 그렇게 해서 서울이 서울 바깥을 미워하게 하고 서울 바깥은 서울을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무슨 세금충처럼 우리가 서울에서 이렇게 빡세게 돈 벌어가지고 저기 농촌에 노인네들 다 이렇게 공짜 용돈 주는 것이냐 계속 그런 식으로 써온 거죠.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중량충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몸소 비웃음을 받으러 나선 것입니다. 그리하여 34세의 서모 씨의 내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 안 붙였다가 유리창 깨지죠. 그렇지.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물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요. 기사 읽기 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일매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큐비엔 면역 밸런스 N,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눈을 위한 종합 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눈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 광고를 하겠습니다. 설에는 대탑. 모든 기기가 다 손안으로 들어가는 시대라고 해서 데스크탑이 사라진다더니 아직 그대로예요.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것 같죠. 제 손에는 아직도 대탑 SSD가 들려 있습니다. SSD는 손안에 들어오는구나. HDD 시절보다는 좀 작아졌네요. 데스크탑 구매는 액세스몰의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주세요. 모델 1은 지포스 3090 D6X 24기가 i9 CPU SSD는 2테라. 모델 2는요 3060의 라이젠 5700X고요. 네, 웬만한 게임 다 돌아갑니다. 탐나는데? 모델 3 라이젠 5 5600G 내장 그래픽 500기가 SSD로 이루어진 사무용 가정 엔터테인먼트용 PC입니다. 고전 게임만 할 거면 요거면 됩니다. 클릭 하나로 깔끔히 해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저한테 시켰으면 SSD 2T 10분. 5,600g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안 시키는 이게 진화론이야. 이거에 적응된 자는 저잖아요. 네, 물이 컵에 담겨 있으려면 누군가 컵을 만들고 그걸 물에 넣어놓고. 심지어 이 티스푼은 큰 티스푼이에요. 작은 티스푼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걸 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가 그 버전으로 한번 해보죠. 정은정 버전. 네. 좋아요. 모델 2는 3060 세대용이군요, 이게. 30에서 60세. 그래서 정사충에게도 시키지 않아. (2023) 설맞이 기사 읽기 놀이. 농축산인이 언젠가부터 어디 해괴한 데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걸. 한 2, 3년 전까지는 제가 이 역할을 했는데. 작년에는 인사이트를 긁고 오질 않나? 위키트리였나? 그러니까 금단을 자꾸 깨고 있어요. 그래도 펜앤마이크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거 처음 들고 온 사람이 저였거든요. 야,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보시죠. 자유 칼럼. 대한민국 마약 문제와 문재인 시대. 기자명 주동식 정치평론가. 입력 2022년 10월 20일 15시 5분. 수정 2022년 10월 20일 15시 8분. 3분 동안에 뭐 하나 고쳤네요. 네. 바이라인이 독특합니다. 예. 댓글 0. 네. 굳이 이것을 넣어주는. 네. 자유로운 경쟁을 부추기는. 뭐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주동식 씨는 이제 뭐 자기가 맞죠? 광주.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예, 5.18 민주화 운동 이제 폄하로 그 지난 총선 때 한창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국민의힘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제 광주에서 광주 출신 혹은 호남 출신의 극우를 담당하면서 자기 장사를 하는 정치인입니다. 네, 참고로 이제 총선 때마다 설명드립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호남 공천은 아무도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냥 달려가면 주는데, 그래서 달려가서 받는 사람들 상태가 상당히 엔트로피다. 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동식 정치평론가가 상당히 열받아 하는 존재가 천하람 변호사. 진짜요? 애가 좀 정상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왜 순천에 쟤는. 네, 그리고 이 주동식 아마 2020년 그 대선 때 데센에서 제가 소개한 사람일 총선 건데. 때 맞아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우기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종합쇼핑몰 유치해야 된다라는 광주에 그 정책을 자기가 했다고 계속 우기고 있고. 근래에는 가장 유명한 칼럼은 중앙일보에서 나는 고발한다. 거기에 대해 글도 하나 올렸더라고요. 네, 저는 헬머스 코너에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 사람은 자유일보라는 곳에 자주 출몰합니다. www.jupress.com입니다. JAYU. 내용 보실까요?
매해 6월 26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다. 뭐 좋죠. 그 유래는 1839년 청나라의 임칙서가 영국 상인들로부터 압수한 아편 1425톤을 불태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아편 전쟁의 도화선이 됐으며 이후 1세기 넘게 중국에게 굴욕과 비참을 안겨준 암흑시대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그만큼 중국에게 마약은 공포 그 자체이며 역사적 트라우마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친중 한번 하나요? 그 영향으로 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 엄벌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맞습니다. 중국 형법 347조는 1kg 이상 아편 또는 50g 이상 필로폰, 헤로인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 판매, 운반, 제조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 홍정욱 씨 딸 뻔했죠. 중국인이었으면. 네. 소량의 마약을 운반하기만 해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운반도 밀수나 판매, 제조와 함께 처벌이 엄격하다. 야, 근데 어떻게 형벌을 줄 수는 있는데 재산을 몰수하는 거를 마약을 핑계로 할 수가 있나요? 이게 뭐 법이 이상하네. 아, 요건 좀 다르죠. 이거는 오랫동안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는 이런 점이죠. 특히나 이제 시주석 집권 이후에 정적을 제거할 때 부패 수사라고 얘기하죠. 그쵸. 네. 그래서 어떤 부패에 대한 항목을 넣으면서 필요 이상의 법 집행 권한을 법에 집어넣음으로써 이걸 정적을 제거하는 데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재산몰수가 항상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엄벌주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마약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마약 중독자 수는 255만 명에 이른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1.9%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포장 등을 바꾼 신종 마약에 젊은이들이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번 마약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를 할 수 있다. 엄벌주의 있는 나라가 뭐 중국만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바로 사용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무섭게. 필리핀도 있죠. 네, 근데 이 여전히 마약 문제 자유롭지 못한 거는 거의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인데 인구 14억 명에 255만 명이면 저 같은 사람이 계산해봤더니 0.182%더라고요. 0.2%가 안 된다. 네, 이게 높다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지평균 맞아요. 선진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3억 인구에 약 200만 명 정도. 무려 0.667%니까 미국이 0.7%. 3배 반. 예, 미국이 훨씬 더 심각하죠. 미국도 원래 심각한 거를 알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원벌주의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워낙 또 넓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잡으면은 그 물어보니까 산재돼 있대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막 상하이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넓은 데서 긁어내는 수준. 근데 물론 뭐 마약이 퇴치해야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왜 미국의 얘기를 안 썼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도 마약 문제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마약 범죄 소탕 작업을 벌일 계획을 밝힌 것도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마약 밀수 단속량이 69.1kg에서 1272.5kg으로 18.4배 증가했고 마약 범죄 역시 6.9배 증가, 719명에서 4,998명 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경찰력을 발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칼럼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건 바이라인입니다. 여전히. 작년 10월 20일 12구 참사 열흘 전에 나왔습니다. 네, 저도 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약이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중량으로만 따질 수 없는 거죠. 이제는. 네,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워낙 다양해서. 그래서 이제 옛날 저렇게 막 필로폰 허옇게 백반같이 생긴 그거 말고도 액체부터 해서 농축된 거부터 해서 뭐 캡슐에 들어간 거부터 되게 많더라고요. 제일 심각한 거는 펜타닐이죠. 네. 지금 미국도 펜타닐과 전쟁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범죄 관련된 수치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들도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마약 범죄가 7배 정도 문재인 정부 때 증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마약 수사 역량을 강화해서 이전에 못 잡아내던 마약 범죄들을 많이 잡아냈다. 이게 맞아요. 이제 기술력도 되게 발전했고. 그렇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 통계 착시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해져서 많이 잡히는 게 아니고 역량을 투입을 하고 그만큼 역량이 높아졌기 찾아내는. 때문에 찾아낸다 이거거든요. 저희가 국정감사 때 전해드렸던 기법이 있죠. 하수도에서 마약 네, 그것 때문에. 검출을 해내서 그걸 가지고 역산을 해서 중독자를 찾아내는 방법. 그게 저희가 한 3년 전쯤에 이제 전해드린 이후 지금 확실하게 적용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찾아내고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미국이나 이런 마약 범죄 수사 되게 선진국에 가서 유학도 보내주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와가지고 새로운 기술 도입하고 이렇게 저렇게 대응하면서 그리고 공조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마약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게 어떤 건지도 굉장히 정보 공유도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 초반에 털프들이 그런 지적 많이 했어요. 가스라이팅 범죄나 영상 관련된 착취물 범죄가 이번 정권 들어 대폭 늘어났다고. 그렇죠. 경찰력을 강화한 증거라니까. 그렇죠. 법을 정비하고 헷갈리는 건 의도적인 곡해입니다. 그렇죠. 네. 그 옛날에 그 마포대교에 생명의 달인가 해가지고 막 감동스러운 문구 써놨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살 시도자 늘었다고. 당연하지. 사람이 많으니까 CCTV 다 설치하고 자살 시도자를 적발한 횟수가 늘은 거지. 그전에는 안 찾은 거죠. 그전에 그냥 가려면 가라. 뽕 들어가고 끝난 건데. 네. 또 보죠. 심각한 것은 과거에는 주로 재벌, 연예인, 조직폭력배 등 특정 집단에 국한됐던 마약이 최근에는 가정주부, 학생, 회사원, 공무원, 군인 등 직업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젊은 층 마약 사범의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 올해 6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은 5,98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늘었고 이 중 20대와 30대가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뭐 이렇게 할 말은 아니지만 마약은 늘 젊은 층이 합니다. 그럼요. 내가 보기엔 젊은 층이 늘었다는 건 그냥 는 거예요. 70대가 증가 이러면 이거야말로 진짜로 큰 문제인 거고. 맞아요. 다양한 접근 방법인데 근데 오랫동안 한국에서 특히 뭐 대마초와 관련해서 이런 재벌과 연예인 조직폭력배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해서 주기적으로 굉장히 사이즈를 크게 보도를 해왔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 많이 잡혀갔던 연예인들도 있고 거의 뭐 생명이 끊기는 수준인 거죠. 자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여전히 이걸 보면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그렇게 확산된 탓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던 뭐 하수도에서 검출하고 이런 걸로 통해서 새로운 수사 루트를 찾았기 때문에 더 많이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 글이 10월 20일에 올라오는 이 정부가 집권을 하고 3, 4개월 차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극우 매체에서 이유는 프로파간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군부를 짚혀줘야 한동훈의 인기가 올라가고 이상민의 인기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약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마약의 경우 온라인 도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온라인 도박을 운영하는 조폭들이 중고교생 등 청소년을 도박 중독자로 끌어들이면서 마약을 무기로 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최근 마약 거래가 주로 온라인과 SNS를 활용하는 추세인 것도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잔인하게 말하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는 겉으로 드러난 것도 심각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속살은 훨씬 악질적일 수 있다. 수사 당국이 전국의 하수도를 조사한 결과 전국 모든 지역의 하수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얘기도 들려 위기의식을 더한다. 나라가 좁으니까요. 이거 3, 4년 전에 들렸던 얘기고 지금은 이게 얘기가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식 수사기법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실제 마약 사용자가 몇인지를 역산하는 이제는 그냥 정착된 수사기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칼럼니스트가 아니라 경찰청 대변인만 있으면 끝나는 글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숫자 간단한 거 몇 개를 넣고 마치 모든 게 데이터에 근거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일으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몇 퍼센트가 늘어났다는 이런 거는 기사 몇 개만 검색해봐도 나오는 그때쯤에 법무부에서 엄청 풀던 보도자료의 일부인 건데 나머지들은 잘 보시면 대부분 뭐 그렇게 보인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든지 뭐 그런 추세인 것 같다든지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나 자료가 없어요. 뭐 가정주부나 학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마약 사범 단속 숫자가 늘어났다 이런 거는 숫자도 없습니다.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냥. 예를 그렇죠. 들어서 제가 걸리면 저는 작가이자 가정주부가 되는 거죠. 청소년 마약 거래 증가는 이건 문제긴 해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는 그리고 글이었는데 50대가 늘어나게 된 거죠.
하지만 만지고 싶지 아니죠? 아니구나. 하지만 이제 그냥 건들고 보이잖아, 많이 하면. 예, 이 극우 세력에게 마약 스토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뭐 UPD도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싶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기사를 좀 정돈해서 삭제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동훈이 장관이 되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사업이 늘어나고 청소년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부끄러운 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맞아요. 근데 이 마약이라는 문제는 이태원 참사에서 이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사안이었고 그럼요. 예, 이제 우익들이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 안아서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 2021년에 450명을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에서 약 2.8%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2017년에는 119명, 2020년에는 313명, 그 이전에는 아래 표를 제가 다른 데서 이제 갖고 온 건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일 것 같긴 해요. 많이 잡았더니, 이거 이 젊은 애들이 있네? 그래도 청소년들이네? 하는데, 자, 확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2020년부터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팬데믹 상황, 그거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다양한 어떤 마약 거래의 방법이 생기고 편해져 버린 것은 결과적 결과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갑자기 문재인 정권 때 아이들이 더 타락해가지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기에서 생긴 문제죠, 어른들이. 그래서 이 청소년 마약 증가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 기사의 하이라이트는 지금까지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부터네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어떠한 특히나 이 정부에서는 수사죠. 프로파간다를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힘은 수사입니다. 몽둥이 휘두르고 몽둥이 휘두르는 모습을 밀실 안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이 정권이 지지율을 유지하는 핵심 역량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강력범죄를 때려잡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파간다로 쓰였다는 걸 아무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프로파간다를 뭘 쓰겠어 라고 했을 때 어떤 데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산재를 숨기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다. 이러면서 산재와 전쟁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청소년 범죄든 뭐 가정주부나 학생의 마약 범죄든지 간에 어떤 통계 수치가 늘어날 때는 사각지대가 해소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젊은 층 암 환자 증가 이런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테면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녔던 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의한 이제 청소년들의 문제들, 예를 들면 몬드 흡입이라든지 뭐 신나 흡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계도 없어요. 잡지도 않았어요. 잡히지도 않았고 그게 어쩌다 한 번씩 지상파 뉴스를 통해서 현장을 덮친 뭐 이런 식의 이제 범죄 기사로 소개되는 정도인 거지. 그 형들이 절 잡았죠. 그렇죠. 네. 정확한 통계나 뭐 어떤 시절을 한 거죠? 이해하셨죠? 주로 많이 잡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없던 시절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 국가가 되면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들도 있다. 이걸 같이 이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이 문제는 PC주의 등 좌파 사상의 범람과도 무관하지 않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주동식 씨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지하게 견해를 주고받았던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똥멍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좌파 사상의 범람이고 좌파들은 PC를 주의하지 않는다. 이 티스푼이나 넣고. 여러분 데스크탑은 퍼스널 컴퓨터를 주위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파워를 바꾸면서 전원을 안 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PC 주의! 좌파 사상의 범람! 좌파 사상은 본질적으로 엔트로피의 증가와 확산을 지향하는 파괴적 가치관이다. 자, 진보가 무질서를 만들어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옳아요. 왜냐하면 있던 체제를 수호하는 게 원래 우파니까. 하지만 지금은 극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엔트로피의 증가와 확산이라는 말을 그렇게 고급스럽게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또 봐도. 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엉망진창. 내 머릿속에서 좌파 사상이 범람하고 있어요. 즉, 도덕성과 질서 등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가치관을 적대시한다. 그러니까 아는 좌파 사상이 무정부주의밖에 없네. 이런 가치관의 혼란은 마약 등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요소가 바로할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 자유일보를 비롯해서 이 자유일보의 필진들이 정말 이렇게 숙미 사상에 가깝잖아요. 이게 가장 범람한 게 미국이거든요. 아주 중국의 3배쯤 된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다 제가 이제 마약 관련한 각 정부의 대응을 봤는데 제일 열심히 싸운 게 오바마 정부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이럴 것 같았으면 트럼프가 제일 먼저 마약과의 전쟁을 해서 마약 줄여놨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미국 얘기를 지금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트럼프는 또 저기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다시 오피오이드 환자를 늘려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살펴야 한다. 어디로 갈까요? 2018년 버닝썬 사건 당시부터 국가 안보와 버닝썬의 관계? 우리나라에 북한산 마약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뭐 얼음이? 북한에서는 마약을 얼음이라고 하잖아요. 빙두. 아이스라고 하는구나. 네. 근데 그걸 승리네 가게에서. 근데 이거 소문이잖아요. 결론은 뭘까요? 왜 하필이면 친북 종중 성향의 문재인 정권에서 마약 밀수와 마약 사범이 예외적으로 폭증했는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수입을 했으니까. 얼씨구.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많이 잡았다는 건 의지를 크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좌파 정권에서 왜 하필 북한산 마약이 늘어났겠어? 근데 심지어 참고로 근데 늘어나는지는 확실치 않잖아. 소문이잖아.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윤석열 정권에서 적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적자가 생존해서. 적자 생존이 기치잖아요. 적자 대박 생존하고 있어요, 지금. 대출이와 수출이는 서자고 그러면 적자는 정말 적자야? 예, 참고로, 경찰청의 그 자료를 좀 봤더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8,000명대 정도를 유지를 했었대요. 연간 마약 사범이. 그러다가 2019에서 2021년 사이에 1만 명대로 늘어났죠. 열심히 잡아댄 거죠. 연도별로 보면 2016년부터 해서 쭉 보게 되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상하게 2021년에 12.9%가 감소를 해요. 이때가 문재인 정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안 되니까 통계 조사도 넣어놓지도 못하고 그냥 늘어나잖아 이러면서. 이때는 그거죠. 원래 우상향하는 게 그 추세였는데 2021년이면 팬데믹이 한창일 때잖아요. 밖에 못 나가서 제대로 못 구한 거지 이때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뭐 10만 명당 한 31.2명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높다고도 할 수 없고 낮다고도 할 수 없는 그냥 그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갔는데 만약에 훨씬 더 정밀한 무언가가 발달이 되고 그리고 이걸 앞으로 마약으로 치겠어라고 하는 게 무언가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 프로포폴 같은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마약 사범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약간 작가님이 일단 정원장 농축산이 진 거예요. 설사 문재인 정권 때 마약 사범이 폭증했다고 쳐도 종북 정권이 북한에서 마약을 수입했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치, 내가 거기서 때 사실 엔트로피 얘기 나오면서 좀 대혼란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폭증하지 않았다고 받아치면 안 돼요. 일단 이 방에는 엔트로피가 늘어나요. 그렇답니다.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지만 왜 대한민국의 모든 반국가 범죄는 결국 문재인으로 연결될까? 또 비약이야. 대통령이니까. 아니 근데 마약 범죄가 반국가 범죄예요? 저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살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규정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우기는 게 어딨어. 근데 그건 그렇다 쳐. 지금 승리는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받은 거예요? 그럼 그렇다 쳐요. 그런데 왜 다른 모든 반국가 범죄까지 다 같이 끌려 들어옵니까? 아니 사실 이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2018년 버닝썬 사건 당시부터 북한의 마약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거는 반국가 범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무 논리가 없잖아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북한하고 내통을 했다 이거지. 그러면 잠깐만 반국가 범죄 중에는 내란 선동도 있는데. 아무거나 지금 갖다 붙이는 건데 이게. 반역도 있잖아. 이런 좌파들 대화가 안 되는구만. 확실해요. 대화는 안 됩니다. 대혼란에 빠졌으니까. 이것도 마약 문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오래된 표현을 떠올리게 됩니다. 무슨 약을 하고 이런 글을 쓰셨나요? 아니 질문 회피는 본인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UPD에 그 질문을 한다면은 이유는 이걸 거야. 설사 내가 마약을 하게 되는 날이 와도 그분이 하는 그 마약을 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이제 이 마약 문제를 가지고 이 보수 우익들이 어떻게 얼마나 확대 재생산을 시킬지, 그리고 그게 우리 아버지의 카톡에 어떻게 타고 다닐지가 정말 적어도 빤해 보입니다. 이 글을 보면 느껴지는 의도는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의도의 그림자는. 이 사람들은 마약으로부터 국가나 국민을 방어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일보의 칼럼 담당자님은 이분의 원고료를 책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딴 걸 지금 이 칼럼이라고 쓰고 원고료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비약이 몇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자유일보에서 그나마 글을 이렇게 기승전결로 쓸 줄 아는 유일한 칼럼니스트예요. 이 사람이 에이스였어요? 야. 이 오피니언에서 보면 정말 다양한 필진들이 몰려서 쓰고 있는데, 막 가끔가다 자기들이 자기를 비하하는지도 모르고 막 비하하고. 와, 근데 진짜 이 문제는 PC주의 등 좌파 사상의 법랑과도 무관하지 않다. 요 문단 있잖아요. 요 문단은 명작이다. 이건 아무거나 뒤에 붙이고 싶네요. 예를 들어 저희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일매화, 면역감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QBN 면역밸런스 N,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PC주의 등 좌파 사상의 법랑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댓글 0인 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요. 우리는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말아야 해요. 이 문장은 수집해둬야겠어요. 댓글은 진화의 증거. 댓글 없으면 엔트로피의 증거. XSFM입니다.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불규칙한 식습관에 인스턴트 먹다 보니 없던 증상 생겨나네. 답답하다 배변 활동. 시원하길 원한다면 먹어보세. 매일매화.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 에치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매일매화 광고를 하겠습니다. 수천 명의 생계와 수만 명의 삶의 질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액세스몰. 모든 관련자의 장에는, 내부에 있는 장에는 매일매화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액세스몰이 잘 못하는 일도 있지요. 행사를 제때 끝내는 겁니다. 이 문제는 PC 등 좌파 사상의 법랑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바람에 옛날에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설날 행사가 추석이 지나가도록 열려있던. 그래서 그냥 추석 행사로 했죠. 설날 연휴의 배송은 끝났어요. 행사는 아직 못 닫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매일매화 행사입니다. 매일매화 아직도 설날 행사합니다. 아직도 10% 추가 할인 하고 있습니다. 배가 편안해야 하루가 편하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매일매화를 만나보시고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삼성 관련된 기사를 읽는데 어디까지 저 세상으로 가느냐를 놓고 새로운 기록 경신자가 나왔습니다. 네. 보시죠. 돈도 많으면서 돈 주고 좀 사지? 삼성폰 공짜 타령 빌 게이츠. 도발적이네요. 네. 이제 빌 게이츠에 들이받습니다. 타령도 배웠어. 네. 사람들이 PC를 주의하면 빌 게이츠부터 망합니다. 헤럴드 경제 박혜림 기자. 이 사람이 들이받았습니다. 2023년 1월 13일 18시 51분. 지난주에 네. 빌 게이츠가 공짜로 뭘 내놓으란 소리를 했다고 박혜림 기자가 주장합니다. 새 폰으로 바꿔줘. 이재용 회장 찾아간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괄호 열고 MS 괄호 닫고 창업자가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3에 이어 갤럭시 Z 폴드 4도 사용 중이라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성우님의 의문이 너무 느껴져. 사용 중이라고 있다고. 아니. 이런 거구나. 사용 중이라고. 있다고. 내가 사용 중이고, I have one.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나보다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 그거 없어. 사용 중이라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거지라고 놀릴 사람은 지금 지구상에 단 하나 떠오르거든요, 제가?
하여튼 사용 중이고 있답니다. 예. 네, 이게 저 농축산인이랑 있으면은 뭐 이런 말투는 누가 쓰지 하면 보통 충주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사용 중이라고. 있다니깐. 충주 출신의 빌 게이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요청해 선물 받은 제품이다. 현지 매체는 빌 게이츠가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삼성 회장에게 직접 갔다며 꽤 웃기는 괄호 열고 funny 괄호 닫고 일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매체는 이렇게 농담을 자주 넣죠. 기사 말미에. 네. 가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에 일이라도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농담이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이라면서 농담을 두려워합니다. 이 농담을 두려워한다는 건 상대자를 포용할 생각이 전혀 없고 100대 0의 싸움으로 정치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의 무조건. 미국의 코미디언들이라고 해서 다 진보적이지 않거든요. 보수적인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코미디언이 무슨 말을 하든 더 나아가서 정치인이 무슨 농담을 하든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담을 넣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농담 나오면 유명인들이 농담 나오면 어디에 쓰죠? 사람들 화가 나고 오해하게 만드는 데 쓰죠. 거의 무조건. 농담을 홈쇼핑에 들어가는 땔감으로밖에 쓰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아무도 농담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악용할 생각밖에 없어요. 그 흔해 빠진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농담인데 빌 게이츠를 거지로 만들어서 불태우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농담인데 기사에 이런 게 났으면은 웃기는 일이야. 웃기는 일이라고 전했다. 보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사 쓰시는 분들이 그 현지 매체를 번안해가지고 그냥 우라카이를 할 거면 좀 알아먹게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Z 폴드 4를 현재 사용 중인데 그게 이제 이재용 회장한테 요청을 해서 선물을 받은 제품이다. 근데 이걸 빌 게이츠가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삼성 회장 집에 직접 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업그레이드라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상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 갤럭시 Z 폴드 4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을 찾아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의 집은 메카가 됩니다. 왜 메카를 향해 절을 하죠? 그 방향으로 해야지. 다운로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고 있으면 와이파이가 견디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게다가 에스크라는 단어가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만 에스크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직접 요청해라는 말을 쓰죠. 네. 이거 거짓말이거나 오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크라는 단어를 많이 보니까 기자가 헷갈린 거죠, 이거. 그렇게. 요청하긴 얼어 죽을 빌 게이츠가? 아, 그래요? 그럼 전혀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도 아니죠. 그게 엘렌 디제너러스 쇼였나? 예능에 빌 게이츠가 출연해가지고 물건값을 아는가 코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제하고 뭐 과자 이런 거 얼마인지 맞추는. 예, 한국에서는 이제 정몽준 쇼라고. 70원? 그런 사람이 요청한다고? 아무튼 더 보죠. 미국 정보기술 괄호 열고 IT 괄호 닫고 전문 매체 샘 모바일 등 외신에 따르면 게이츠 창업자는 최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괄호 열고 AMA Ask Me Anything 괄호 닫고 행사에서 어떤 스마트폰 쓰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갤럭시 Z 폴드 4라고 답했다. 참고로 샘 모바일은요. 사실상 삼성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는 삼성 리뷰 전문 매체예요. 여기서의 샘은 샘성의 샘입니다. 게이츠 창업자는 이에 대해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선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 사실 여기까지가 기사 끝이에요. 사실 그냥 방문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삼성에서 선물을 한 거죠. 네, 삼성에서 선물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 샘모바일이라는 외신에서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한 거고 이거를 헤럴드 경기의 박혜린 기자가 가지고 와가지고 빌 게이츠가 새 폰 받으려고 직접 찾아간 것처럼 삼성폰이 그렇게 대단하다. 빌 게이츠도 구걸할 정도로. 예를 들어 그러면 돈 주고 사라고 말한 사람은 어디 있어? 빌 게이츠한테 이제 뭐 AMA를 한다고 쳐요. AMA는 그 모든 관종과 부자들이 다 하는 짓이죠. 부자도 관종이니까. 모든 관종들이 AMA를 합니다. AMA를 할 때 아무거나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냐. 그랬는데 빌 게이츠가 뭐 롯데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대패 다 칩니다. 할 일 없는 한국 기자들이 뒤집어질 겁니다. 왜 초코파이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죠? 왜 오리온이 아닌가? 왜 맛없는 걸 먹었나? 굳이 그 중에서. 아, 그렇다면 혹시 회장과 직접 만나서 받았나? 자,
의미값이 0.5g인 걸 500kg로 만들어내서 소화할 거예요. 그러면은 왜 롯데 것인가? 왜 직접 받았는가? 왜 돈 많으면서 초코파이는 돈 주고 안 샀는가로 바뀌는 거거든요. 신동빈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자 아무 의미값이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말을 만들어내는 저널리즘이 상존하는 사회에는 진짜 의미값이 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기사화가 되는 게 대한민국이 법인세를 낮춰주는 게 기사화가 안 되는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게이츠 창업자는 지난해 5월 열린 같은 행사에서도 네티즌들로부터 동일한 질문을 받고 갤럭시 Z 폴드 3를 사용한다고 답한 바 있다. 그냥 기계일 뿐이에요. 적어도 2년 연속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야. 이게 큰 아이고야. 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 폰이라고만 검색어를 입력하셔도 기사 수십 개가 나옵니다. 아니 삼성 입장에서는 뭐 홍보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셀럽이긴 하니까. 그렇죠. 뭐 삼성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든지 간에 빌 게이츠한테 자기네 휴대폰을 지워주고 싶겠죠. 근데 그렇긴 한데 역시나 좀 기사를 좀 알아먹게 써줬으면 좋겠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네요. 박혜린 기자는 그래도 경력이 꽤 되네요. 왔다 갔다도 안 하고 2014년에 헤럴드에 입사를 해서 그러니까 꽤 경력이 쌓인 중견 기자. 그 경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럴까요? 지금 9년째 이런 기사를 쓰고 있으면 박혜린 그러니까요. 기자는 죽을 마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경력이 헤럴드 경제에 계속 붙박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최근에 쓴 기사는 이거였어요. 나 말고 애인이 또 있어? 바람난 여친들 여기 다 모였네 하면서 어떤 커뮤니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네. 이에 대해 샘 모바일은 빌 게이츠가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삼성 회장에게 직접 갔다며 꽤 웃기는 funny 일이라고 평가했다. 똑같은 말 또 썼죠. 네. 아니 그러니까 9년차 기자예요. 샘 모바일이 그냥 직접 갔다는 걸 양념을 더하면서 농담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박희린 기자는 돈 주고 좀 사라까지 간 거군요. 아 그러면 이게 갤럭시 Z 폴드 3를 원래 쓰다가 2021년에 선물 받아가지고 쓰다가 그 다음에 삼성의 무슨 행사에 가가지고 4를 받아서 쓴다.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기 업그레이드다. 네. 아 그런 얘기군요. 네. 아 어렵네. 이게 이제 어디서 익숙해지냐면요. 일부러 바보 소리 하려고 한 바보 소리, 웃기는 소리 하려고 쓴 웃기는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웃기는 소리를 받아서 진짜 바보가 진지하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한국 언론이 그럴 때가 진짜 많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이슈 받아 써서 먹고 사는 계정들 있죠. 그 계정들이 더 진하게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모두가 멍청하게 해석하는 습관이 일반화되는데 이게 대단히 멍청하고 특별한 거냐? 아닙니다.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과제 내줬을 때 이렇게 과제 쓴 애들 많이 봅니다. 이러면 욕 안 먹고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거든요. 오래 살 수 있는 기법인 거예요. 멍청한 척하는 거. 그런데요, 모든 대체적으로 기사들 제목을 좀 이런 식으로 뽑는 습관이네요. 아카이브 보고 있네요. 네. 박혜린 기자의. 야, 9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렇게 살았으므로 앞으로도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에도 MS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네, 실제로 이 보도자료 한 줄을 내보내기 위한 기사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이 회장은 한국을 방문한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 CEO를 만났으며 이후 윈도우 11용 폰 링크 앱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PC 간 오디오 스트리밍 기능을 추가했다. 이 말 했으면 됐습니다. 이거 유일한 의미값이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샘 모바일에 가서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근데 원문을 그냥 구글 번역을 하는 게 읽기가 편해. 오히려. 제 구글 번역한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첫 대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가 삼성 폴더블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억만장자의 박애주의자인 빌 게이츠는 작년에 휴대용 PC와 함께 갤럭시 Z 폴드 3를 사용한다고 밝혔으며 이제 그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기술 대기업의 그러니까 삼성이죠. 최신 휴대폰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영어 번역체 그대로인데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잖아요. 근데 아까 그 기사는 보고 이게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했다는 건지 삼성 회장 집에 찾아가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이게 기사를 읽어가지고는 얼른 와닿지 않게 돼 있잖아. 아니 어떻게 영어를 구글 번역한 것보다 기사를 못 써요. 9년차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 방금 헬마우스가 블루오션을 하나 발견해냈습니다. 그냥 구글 번역 돌려가지고 조회수를 땡기시는 게 훨씬 낫겠네요. 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빌 게이츠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삼성폰 공짜 타령 빌 게이츠라는 제목을 다시 올라가서 보면 또 감회가 새롭죠. 진짜 이상한 제목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돈도 많으면서 돈 주고 좀 사지라니. 그러니까 결국 그 문장을 말한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박혜린 기자가 얘기한 거죠. 이게 지금 그 직접 인용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아무데도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따옴표에 들어있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으므로 박혜린 기자가 한 말이에요. 이거 이제 변사구나. 변사. 그러니까 지금 등장인물이 빌 게이츠와 그 샘 모바일인데 이 말은 둘 다 안 했잖아요. 그러면 뭐 이건 변사죠. 박혜린 기자의 1920년대식으로 말하면 를 한 거예요. 그죠. 이 샘 모바일에 관련된 사진을 보고 있으면 빌 게이츠와 이재용이 악수를 하면서 서로 웃고 있습니다. 네. 공차폰을 뜯긴 표정은 아닙니다. 그냥 뻔히한 일이네요.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 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조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농축산인은 계속 자유일보 나부랭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한 코너는 이렇게 해야지 또 놀라운 게 명절에 이런 한 코너는 지금 제가 가보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등록된 매체인데 그 등록된 매체의 글이 다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 이제 보통 크롭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은정이 저한테 캡처를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 도구를 만져가지고 크롭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정은정한테 가르쳐주는 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아마 아드님은 할 줄 알았을 거예요. 제가 긁어왔습니다. 네, 제목 보시죠. 사설 오징어 게임의 명칭 왜곡과 같은 일,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 허용돼선 안 된다. 자, 박혜림 기자가 진화하면 이 사람인 겁니다. 이거는 다른 두 문장이 합쳐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같은 거예요. 오징어 게임의 명칭 왜곡과 같은 일, 삼성폰 공짜 타령 빌 게이츠라고 써도 그러니까요. 어색함의 엔트로피는 비슷하게 유지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부터 오탈자가 나왔죠. 허용대선. 그래서 대여선을 줄이면은 그렇죠. 여기서 옆에서 제목부터 맞춤법은 틀렸습니다. 이런 맞춤법은 허용돼선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진정합시다. 아직 이 매체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우익 진보신문. 뭐야? 이것도 문장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좋았어. 이 정도의 엔트로피면 우린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좋았어. 저는 지금 제 포지션을 확실하게 정했어요. 우익 진보신문? 팔짱 끼고 들으면서 웃을래요. 이거 누구야, 대체? 우익 진보, 내가 아는 사람 누구 있지? 난가? 자. 중건이 형. 중건이 형. 자, 일단 우익진보라는 매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발을 들인 이상. 명절 때 되면 이런 강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동 데일리 찾는 이제 그런 기분과 펜앤마이크 찾은 제가 장본인을 우기면서. 그래서 비록 발행은 블로그긴 하지만 엄연한 등록 언론사입니다. 신문 명칭은 우익진보신문, 등록번호 경기 A53222이고요. 등록일이 2022년 4월 5일이죠. 오,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네네. 그리고 이 종별은 인터넷 신문이라고 했고, 편집장 1인 체제 1인 미디어이기도 합니다. 누구 월급 주기 쉽지 않습니다, 첫 해에. 편집장인 박장백. 많이 들어보실 수 있어요. 박장백 이 편집장은 고양시 덕양구에 이 언론사를 등록한 거 보니까 고양시 시민일 것 같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 박장백 편집장이 우익진보라는 신분을 창간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우익과 진보, 좌익, 보수 이 네 개의 개념을 정확하게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좌파 세력들이 수십 년 전부터 진보는 좌익이고
보수는 우익이냐 이런 틀을 만들어서 나는 우익이지만 진보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극복하고 싶어하는. 자, 네. 이 그 해설은 아마 이 박장백 편집국장이 직접 뭐 그림을 만들었나 봐요. 그걸 좀 읽어드리죠. 이게 이제 비등호가 써 있고 진보는 좌익이 아니고 보수는 우익이 아니다. 이렇게 등호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따라서 우익 진보, 우익 보수, 좌익 진보, 좌익 보수 등이 있는 것을 야, 이게 이제 혈액형이 MBTI로 진화하는 과정이죠. 4개 하나, 16개 하나 똑같이 쓸모없는데 일단 늘리고 봅니다. 야, 그럼 이건 나중 되면 막 우진, 익보, 뭐 좌우, 보, 우익,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네요. 16개가 나오죠. 네, 이제. 네. 일단 4개가 됐으니까. 진보, 좌익은 맞잖아, 원래. 아, 그렇구나. MBTI는 루트 씌워놓은 거구나. 네, 이건 우익과 좌익, 진보와 보수, 4가지가 있으니까 조합하면 총 4가지가 나온다는 걸 지금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있는 것을 좌파 세력들이 수십 년 전부터 진보는 좌익, 보수는 우익이라는 틀을 만들어 자신들을 진보로 위장해왔고, 우익 세력은 자신들을 스스로 보수로 칭해가며, 자, 보수로 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넋 놓고 이를 따르고 있다. 아, 좀비야. 넋을 놓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박장백 편집국장의 주장인가 봅니다. 우익 진보신문이라는 매체가 생긴 이유. 아니, 그러실 거면 왜 좌익 우익이라는 그 단어에 집착을 굳이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진보 보수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보 보수라는 지금 사회적 해석의 틀을 깨버리자는 주장을 해야 되니까 그럼 진보와 보수란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을 쓴 거죠. 아니, 근데 좌익과 우익이라는 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프랑스 의회의 좌석 배치 때문에 네. 뭐 공화파는 좌익이고 좌측에 앉고 왕당파는 우측에 앉았기 때문에 좌익 우익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부정하시면 애초에 그 단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근데 그 다음 줄에 박장백 편집국장 2022년 9월 16일. 예, 박장백 그 사람 맞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계양구 갑의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로 나와서 522표를 받았어요. 아, 우리 방송에서 소개가 안 됐군요, 그럼. 네, 그래서 낙선한 그 박장백이 최근에 언론인으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근데 언론이지만 글을 퍼나르기 어려워서 결국 캡처를 못한 제가 이제 그렇게 UPD를 괴롭혔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내가 언론인이면 이거 내가 딱 그 할아버지 할머니 수준이잖아요. 그럼 오른쪽 클릭해서 열심히 퍼나르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익답지 않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은 항상 금지입니다. 우클릭이 금지된 우익. 네. 청취자 여러분, F12 누르시고 세팅하셔서 디저블 자바스크립트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요. 모든 그 기사를 아카이빙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자주 업데이트를 하고 아마 2022년 4월 5일은 그때 이제 총선 지방선거 즈음이었나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해놨는데 문제는 아마 최근에 들어서 제일 많이 리뷰수를 늘린 사람은 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아무도 안 봐요? 이제 구독자 한 20명? 아니요, 근데 또 언젠가 좋은 날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쌓아놓고 보는 이제 천공 스트래터지 있잖아요. 통하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12,000개를 올리면. 네. 무엇이든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네. 자, 오징어 게임. 지난 12일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배우 이정재가 나무주연상을,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다. 자, 이정재가 나무주연상을,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에 왜 대괄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중요하다는 의미인가? 이것 빼고 나머지는 팩트가 아니란 뜻입니까? 이게 사람들 글 쓰는 습관에 대해서 언젠가부터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낀 게 제가 물결 표시가 많이 등장한 걸 처음 볼 때부터였거든요. 입감이 안 돼가지고 이 물결 뭐야 이거. 뭐죠? 가세현 멤버? 김세희 기자? 김세희 기자가 물결 표시 처음 많이 쓴 걸 글을 보고 내가 이 새끼야 이거 보고서 이게 무슨 어감인지 당최 모르겠다. 그루브를 주는 거지. 굿바이브. 근데 대괄호는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보죠.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작품으로 중요한 상을 수상한 것도, 한국 배우와 감독이 수상한 것도 모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국 언론은 물론 대괄호 열고 외신들도 황동혁, 이정재 두 사람이 역사를 새로 썼다며 대괄호 닫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자, 이게 따다 쓴 거니까 팩트 영역도 아니고 그냥 강조인가? 모르겠습니다. 주장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는 사물의 명칭을 명확하게 왜곡한 사실이 하나 있다. 제가 손을 비비고 있어요. 뭐길래?
설탕 과자에 찍혀있는 도형을 깨트리지 않고 떼어내야 하는 뽑기를 달고나로 왜곡한 것이다. 나한테 한 거야? 아니, 이거 봐요. 자, 저는 뽑기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달고나 지역에 살던 저는 사람입니다. 똥과자. 이게 이제 극소수. 똥과자는 진짜 적폐다. 충청북도는 똥과자예요. 저는 달고나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10%쯤 돼요. 뽑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달고나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걸로 정치적으로 싸우진 않는다는 겁니다. 괜히 제가 앞에 박혜린 기자가 이 사람이 진화하기 전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되자는 거에서 진지빨잖아요. 네. 근데 되자는 거에서 진지빠는 걸 우리가 우습게 보고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요. 지난번에는요. 되자는 거에서 진지빨던 몇몇 나라에서 극우 정권으로 바뀌어가지고 백신을 못 맞아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멍청하게 진화한다는 게 정치에서 이렇게 재앙입니다. 더 보죠. 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뽑기가 맞는 명칭이라는 확신을 가졌을까요? 그쵸. 본인이 알고 있는 명칭이 방언이거나 소스파일 수도 이제 있는데. 우린 이걸 알죠. 주장을 하고 싶어서 믿음을 지어낸 겁니다. 더 보죠. 그리고 이러한 명칭 왜곡은 오징어 게임의 유명세 등에 파묻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저는 이제 스포츠 관련된 커뮤니티 많이 가니까 왜 어느 커뮤니티를 가도 가장 한심한 제목이 이거죠. 땡땡땡 하는 거 저뿐인가요? 라고 하면 뭐 공감이 가는 글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또라이 뭐야 싶거든요. 근데 이 또라이도 엄연한 유권자고 엄연한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이고 언젠가 자기 목소리를 더 키우는 날이 와요.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지난 총선에. 아 맞아. 국자라고 부르던 데도 있었어. 네. 아 우리 동네였어. 그냥 이렇게 지역색을 확인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순대 지도를 그려서 소금에 찍어 먹으면 그쵸. 어디, 뭐 초장에 찍어 먹으면 어디, 뭐 막장에 찍어 먹으면 어디 이제 그럼 그래 막 되게 껍데기가 뭐면 네, 어디. 그리고 막 그렇게 웃기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왜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그 엎어라 뒤집어라의 지역적 차이도 그러니까 한번 뭐 했었잖아요. 대댄치, 네, 예. 대댄치하고 뭐 똥 빨아먹기 막 이런 거. 근데 그걸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쓰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본능적인 촉이 생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게시판에 있을 때는 그냥 한 사람 영정 먹고 불쾌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그가 세력을 이루고 태극기로 광화문을 뒤덮을 수 있다면? 그리고 언론사 대표라는 명함을 하나 만들었겠죠. 그게 더 무섭습니다. 드라마 속 그 게임 또는 먹거리는 뽑기라 불렸던 것이고 달고나는 허연 깍두기같이 생긴 고체를 국자에 녹여서 젓가락 등으로 떠먹는 먹거리인 것이다. 아니 허연 깍두기 같은 거는 뭐죠? 이게 뽑기의 저거 아니야? 각설탕? 각설탕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마시멜로우가 비싸고 오리지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유사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버터 조각처럼 잘라내서 이렇게 그 국자에다 녹여 먹는 방식이 있긴 있었거든요. 알아요. 그거예요, 그거. 네. 거기에 이제 식소다가 뭡니까? 아니, 식소다는 사카린이 아니라 아니, 그거는 죄송합니다. 베이킹소다. 네, 베이킹소다. 베이킹 파우더. 네. 이게 들어가고. 근데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정말 저는 그게 기억나요. 이 뽑기 부르는 용어가 지역이라는 게 광역자치단체 뜻하지도 않아요. 옆동 가면 달라져요. 예. 맞아요. 용산동 쪽에서는 이거 정확하게 반대로 불렀어요. 저 어릴 때. 당연하게 생겨먹은 거나 레시피에 대한 개념도 다 다를 거거든요, 동네마다. 이런 걸로 이기고 싶다. 물론 저는 지금 집중하자고 말한 게 그냥 뽑기에 집중하고 싶긴 합니다. 똥과자죠. 오늘 처음 들어요. 또 보죠. 필자의 이런 지적에 대해 과거 군것질거리의 명칭 왜곡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난리 법석이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이러는 거야 지금? 우리는 모두 패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됐죠. 명칭 왜곡이 아니죠. 여러 가지 명칭이 혼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좀 고른 건데. 에이. 근데 놀랍게도 중앙일보에도 비슷한 논지의 기사가 있네요. 누구야? 아넬이야? 네. 달고나는 포도당 덩어리를 녹인 게 진짜 달고나고, 뽑기는 뽑기라고 하면서 네티즌들이 설왕설래를 벌였다는 기사가 있네요. 그럼 아넬이가 아니고 황교익인가 본데? 그런 글을 쓸만한 인물은. 거기서 지칭한 네티즌이 이 사람 아닙니까? 아! 세상은 좁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왜곡, 대괄호 열고, 즉 그릇된 것이 분명하지만 유명세, 영향력, 다수의 힘, 권력 등에 의해
그릇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왜곡, 괄호 닫고 이 정치적 사안,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 일어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저는 제가 박장백 씨가 된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식이 저와 100% 동일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그릇된 것은 분명하지만 유명사, 영향력, 다수의 힘, 권력 등에 의해서 그릇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왜곡을 하는 주체가 되고 싶어 하니까. 아, 이 대괄호가 헛다운표 있잖아요. 작은 따옴표. 그걸 대신하나 보네요. 그거더라도 이해는 안 돼. 강조지 강조.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심지어 원문에서는 이 그릇된 것이 분명하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밑줄도 쳐져 있어요. 밑줄에 빨간 줄까지. 이게 97년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르신들이 참 안시 좋아해, 안시. 청취자 여러분, 안시 뭔지 아시면 틀딱. 너무 늙었죠. 예, 모두가 흰 글씨를 쓸 때 혼자 반짝이는 무지개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렇죠. 권력. 네. 밑줄을 치고 막 용처럼 꿈틀꿈틀하고. 양재 참숯? 이런 거. 마지막 문단입니다.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1. 여야, 좌우익의 극한 대립. 2.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면 그 해결을 위한 마녀 사냥식 대응. 소괄호 열고 소위, 대괄호 열고 윤창호법, 민식이법, 대괄호 닫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소괄호 닫고 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1, 2에서 위와 같은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묵인하고 있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도 문장 이상하게 썼네. 확실한 건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쓴 글 같습니다. 아니요. 근데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대로 중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을 그러니까 황영화 씨잖아. 있는데 글을 검수를 많이 못 받아본 사람들이 네. 생각이 많으면 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 사람의 논리를 깊게 파고드는 게 좀 시간 낭비긴 의미 했는데 없어요. 근데 마녀 사냥식 대응에 윤창호법, 민식이법 이거야말로 되게 좌우가 없는 사안이었잖아요. 그냥 음주운전이나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데 그래서 그냥 여야가 어느 정도의 그 합의를 이뤄낸 건데 뭐 이러면은 이거야말로 그냥 진짜 자기가 갖다가 끌어잡아 당기는 없애야 될 법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들은 이게 다 좌파가 좌익들이 아니다 좌익 보수? 하여튼 이 사람 여기서 헷갈려. 좌익 보수. 그러니까 이 사람 세계관에서 그게 존재할 수 있죠. 그것들이 만들어 온 건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다 놀아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이걸 갖다 쓴 건데 제가 이 문장 써놨는데 이걸 설명하고 있자니 한심해져서 여기까지 하겠다. 자, 약간 지금 정신이 붕 떴어요 지금 저. 그게 이제 농축산이 처음에 펜앤마이크를 들고 올 때만 해도 기사들이 칼럼들이 정책적인 지향성 같은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는 쪽이고 싸워 이기면 되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기만 하면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때 소개했던 그들에 비해 더 똑똑할 리가 만무한 두 개의 칼럼을 들고 왔는데 제가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정책적 지향점과 프로파간다가 생겼어요. 본인들이 공격이 아니라 수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요. 외부의 적을 예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적하네. 그게 마약이든 아니면 단어 왜곡이든 이전보다 똑똑해졌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게요. 실망입니다. 멍청한 누가 수사하는데 멍청한 애들이 진화했네요. XSFM입니다. 이래서 검은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야. 드라마를 보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퇴소를 하자마자 나는 미용실에 가서 고동색 머리로 염색을 했다. 나는 언제까지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가야 할까? 동화책 속에서, TV 드라마 속에서 이런 편견과 차별을 막을 수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는 오늘도 당신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의 청춘이라는 걸.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광고 듣고 왔습니다. 23년 설맞이 기사 읽기 놀이. 정말 멍청한 건 헬마우스가 들고 왔습니다. (16강의) 단 두 나라. 아시아 국가들은
왜 발 쓰는 운동에 약할까? 이야. 믿고 있었다고요. 이야. 믿고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알아? 알 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잠깐만. 족구는? 족구는 한국에서밖에 안 하니까 우위를 가릴 순 없고. 그런가? 스케이트는 강하잖아. 아니죠. 그 족구와 비슷한 운동들은 주로 아시아에서 흥하고 있죠.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증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보니까 두세 명이 원래 치고 있어. 아, 뛰기 뭐지? 우리 계속 고민하고 있고. 발 쓰는 운동 뭐지?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진다. 자, 부제 보시죠. 생리학 박사 나흥식의 몸 이야기. 야, 씨, 생리학 박사라고? 심지어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조선일보 나흥식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이게 제가 늘 궁금한 이 게 세상은 멸망했어. 내 장담해. 확실하겠어 이제. 명예교수는 뭘 공부했느냐 무관하게 되게 뭔가 명예로우면 줍니까? 그리고 이분이 명예교수니까 나이가 되게 많을 것 같죠? 네.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아직 이름도 안 됐다? 그러면은 보통 은퇴하면 석좌, 명예교수 이런 이름을 줘서 주죠. 마지막에 강의도 좀 해요. 주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좀 찾아봤는데 오히려 의외로 이 나흥식 교수는 굉장히 좀 대중 친화적이고 강연을 많이 해서 평가가 좋은 교수, 의대 교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소리를 할 때는 공평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갑자기 나의 컴플렉스가 다 극복되네요. 헛소리 앞에 학력 상관없다. 모두가 공평해집니다. 최근 사진을 보니 동안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나이가 얼마 안 돼 보여요. 명예교수라는 타이틀을 봤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국가과기술자문회 심의위원 활동도 했었네요. 게다가 신경과학 전공이네요. 그리고 고대 의전원 원장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파워가 센 그 의대 교수 출신이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교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잘못하면 이렇게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돼 사람이. 그러니까요. 입력 2022년 12월 7일 오후 7시 59분. 수정 2022년 12월 7일 오후 11시 42분. 지난달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 칼럼을 보면 말이죠. 도대체 뭘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나라 중 아시아 국가 호주 제외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입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 티어로 세 국가가 배정이 돼 있는데 왜 호주를 빼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동아시아권 내지는 이제 소위 그 서구권에서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아시아권의 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16강에 진출했다. 여기 또 하나 이 무식함을 드러내줘야죠. 서아시아를 아시아로 안 보고 있습니다. 아예 그렇습니다. 네. 네. 서아시아에서 열렸는데. 그렇죠. 거긴 뭐야 그럼? 네. 8강 진출에는 두 나라 모두 실패했습니다. 세계 인구 60% 이상이 사는 아시아는 서아시아 빼놓고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월드컵 축구 성적이 그다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역 특성과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이유를 지역 특성과 진화론으로 설명합니다. 보통 이제 스포츠 관련된 분석 기사를 쓴다고 하면 스포츠 인프라라든지 스포츠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있잖아요. 축구협회가 돈을 얼마에 썼나. 그렇습니다. 프로리그가 얼마나 탄탄한지 네.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경제력이 얼마나 좀 갖춰져 있는 나라냐. 네. 그게 이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나라 리그의 지불 능력, 우리가 일본 아마 스포츠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회인 클럽 수와 중고등학교 클럽 수. 그렇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 되는데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 지역 특성과 진화론? 네. 진화론을 고작 인간의 역사 몇천 년, 많아봤자 몇만 년 갖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진화론은 최소한 100만 년 단위는 넘어가야지 얘기가 되잖아. 그러면 어떤 에스닉은 진화가 덜 됐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1, 2차 대전 전후에 일본이나 영국의 어영학자들이 하던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역국뽕인 건데 사실 월드컵 당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적적으로 16강 진출한 거에 대해서 이 모두의 국뽕이 차오르던 시점에 대담하게 우리는 축구를 개 못한다. 라고 하면서. 왜냐면 우리는 진화론, 그렇게 진화를 안 했다. 그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축구를 원래 못하게 돼 있다. 이런, 이 칼럼을 가지고 나온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미개한 인간들아. 내용 볼까요? 아시아는 1만 년 전부터 수작업이 많은 쌀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자! 젓가락에 이어서? 내가 하빕 누르마고메고프나 이런 MMA 파이터야. 근데 물론 그 하빕은 최근에 은퇴했답니다만 요새 내가 같이 일하던 이제 팀의 선수들이 막 놀고 있고 부상이고 그래서 같이 훈련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최근에 맷집이 떨어진 것 같아.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야. 그랬을 때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이 나라 사람들은 1만 년 전부터 쌀농사라고 얘기하면 바로 사람들에서 패줄 겁니다. 맷집이 개 늘어날 거예요. 쌀농사? 젓가락은 왜 안 했지? 심지어 사실 최근에 이제 이 그러니까 농사에서부터 뭔가 유전적 기원을 찾고 싶어하는 학문적 노력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철승 교수가 쓴 쌀 재난 국가. 거기서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 쌀 농사를 지었던 한민족들은 같은 논에 함께 손을 담그는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동 작업에 익숙하고 그런 스포츠를 잘한다 이런 식의 논지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사회학적인 기원을 찾아가는 연구이잖아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책을 직접 보시면 그런 어떤 고급스러운 분석이 좀 어려운 게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동시에 이게 모내기를 할 때 동시에 이렇게 물에 손을 담그면서 뭐를 심는 착착 맞춰야 되는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BTS 같은 한국 그 보이그룹들이 칼군무를 잘 춘다고 해요. 대박이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난 진짜 한심한 새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못했지? 나 지금 가슴 졸이며 들었는데 상상을 초월했어. 우리의 생각 이상이에요. 뭔가 좀 다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 모내기는 라인이죠. 그렇습니다. 우린 좌익 보수이기 때문에. 쭈그리고 앉아 부단히 손을 놀려 쌀농사를 지어온 동양인은 손재주가 좋아서 탁구나 배드민턴, 양궁 등을 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석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 탁구, 배드민턴, 양궁에 있어서 일본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물론 뭐 어떤 특이한 경우에 가끔 이제 일본인들이 탁구나 뭐 배드민턴에서 뭐 두각을 드러내는 일본 선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 쌀은 세상 어디를 가나 바로 뿌려서 심는 작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모작하는 데 말고 베트남 같은 2, 3모작하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초강국이어야 되죠. 그리고 사에서 손을 놀리는 순간은 모내기밖에 없지 않나요? 그리고 추수할 때도 쓰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손을 쓰지 않는 농사란 없죠. 손을 쓰지 않는 일도 없죠. 전 지구상에 어느 작업을 하든지 간에 손을 쓰 내가 또 줬구나. 밀농사는 뭐 발로 짓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농사는 발로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은 몽골 초원의 유목민들은 선사시대 때부터 활 쏘면서 먹고 살았는데 1년 내내 왜 몽골은 지금 양궁에서 좋은 성적을 못 거둘까요?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쌀농사가 아시아를 대표하고 밀농사가 유럽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시아가 손 쓰는 작업을 더 많이 해서 손 쓰는 운동을 더 잘한다고 하면 쌀과 밀을 모두 농사짓는 이제 인도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스포츠의 최강국은 인도랑 우크라이나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손으로 하는 스포츠 저도 이제 계속 그 생각을 찾아봤어. 손으로 하는 스포츠를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을까? 그럼 농구, 배구, 야구, 핸드볼, 골프, 하키, 테니스 뭐 많아. 근데 이걸 각각 잘하는 나라의 양상이 다 다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골프는 어깨라고도 하는데 어깨와 허리. 아니 그렇게 치면 탁구나 하체지. 그렇지. 골프를 하면은 어깨와 허리를 이용하는 농업이나 사냥은 뭐가 있어요? 아니 의문이 되는 게 그러면 쌀농사를 엄청나게 짓는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이제 배구 강국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스키는 손으로 하는 겁니까 발로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스키로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럼 뭐야? 노르웨이 같은 북쪽이 잘하네요. 그러면 승마, 뭐 펜싱, 뭐 레슬링, 유도, 체조 구분하기 어려운 스포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첫 문단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대 5종은 뭐죠? 그러면 엄청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돼. 근대 5종은.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님은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으시고요. 다른 측면에서의 탐구를 시작합니다. 반면 역사적으로 목축과 수렵을 주로 한 서양인은 축구, 럭비 등 다리로 하는 운동에 강점이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프리미어리그 몽골에 있었죠. NFL도 제가 미국에서 하는 줄 착각했는데 다 몽골 거였습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은 동물을 잡을 때 쫓아가가지고 발로 날라찼 쌌나 보다. 그리고 껍질도 이렇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벗기고. 아니 그리고 목축하고 수렵은 굉장히 멀잖아요. 이게 낙농업을 한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사냥을 해가지고 경제활동에 줄을 둔다는 거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거리가 멀리 있는 활동인 건데. 공간적으로도 멀리 있죠. 보통 목축은 농업과 붙고 수렵은 채집과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분은
말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동서양을 일단 가른 다음에 거기서 차이점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목축과 수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디서 수렵을 했을까? 아니 그러면 튤립을 이렇게 사냥한 거예요? 발가락으로 끊는 거 아니야? 손으로 꺾어야 되는데 우리는 발로 꺾어.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네덜란드의 그 넓은 간척지는 발로 밟아서 토탈 그러니까. 네. 그 소년이 주먹으로 막은 게 아니라 발로 막은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일단 구분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 각각 자기 나름의 어떤 편견을 이 폴대로 세우려고 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꼭 뭐 어떤 차별적 편견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한두 군데에서 멈춰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쳐놓은 거짓말을 가지고 유니버스를 다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가면 안 되는 편견의 영역으로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긴 글을 쓰고 이렇게 많은 생각을 머릿속에 하면서 역시 나는 천재 이러고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 쌀농사를 주로 해 이러면서 그 모든 고민을 하면서 한 번도 유럽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라고 검색해볼 생각을 안 한 거죠. 8천만 개 나올 텐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로 책을 쓰면 마지막 머리에는 울란바토르에 있는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써야 돼요. 그렇죠. 왜 레알 울란바토르가 아닌지 고민하지도 않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가자. 아프리카 축구 강국은 세네갈,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 등인데 이 나라들은 밀림지대인 중서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순발력이 뛰어나야 사냥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상 이제 동물의 왕국 해설이죠, 이게. 아프리카, 세네갈과 카메룬에서는 순발력이 뛰어나야 사냥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는 순발력이 안 뛰어나도 되나 보다. 느려서. 그리고 이제 이분의 머릿속에서는 밀림을 헤치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영상이 스쳐 지나가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나이지리아에 얼마나 유전이 많고. 아니 지금 여기 예로 든 이 네 군데가 다 농업과 목축에 굉장히 특화된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그리고 여긴 다 좋아요. 가나 같은 경우에는 광업도 가능했고, 나이지리아는 너무 넓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세네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주로 생활하는 지역은 사바나성 기후, 약간 이제 쾌적하고 이제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밀림지대에서 사냥하는 아프리카인들을 거기서 구경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고요. 여기는 사냥도 초원에서 하고 그런 곳인데. 그리고 이게 밀림이야. 대부분 기후가 좀 겹쳐 있기 때문에 세네갈도 북부 지역은 사막화 때문에 고민이 많고 카메룬 같은 경우도 뭐 사바나 그리고 우림 기후, 산악 지형, 사막 이게 다 공존하는 지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딱 특정해서 여기서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니만 근처의 국가들 위도도 같고 보통 기후도 다 비슷하고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중서부 지역이라고 특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넓은 대륙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멍청함을 수정해 줄 거라고는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을 뺀 모든 아시아를 그냥 동아시아를 아시아라고 퉁쳐버리는 생각을 보면 얼마나 무식한지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현대 축구는 선수들이 경기당 10km 이상 달리지만 본질은 폭발적 달리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축구 강호가 밀림지대에 몰려있는 이유죠. 안 몰려있잖아. 안 몰려있고요. 그리고 밀림지대를 헤치면서 사냥하는 흑인들이라는 이미지에 갇혀서 나머지 팩트들을 지금 다 무시하고 있어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현대 축구 선수는 경기당 10km 이상 달려야 된다. 보통 이제 11km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구력이 좋아야 돼. 심폐지구력이 좋아야 되는 기본 조건인데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버려버리고 본질은 폭발적인 달리기다. 그러니까 빨리 순간적으로 달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밀림지대에서 사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축구를 잘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나라들의 주요 생활 지역이 밀림이 아니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번에 이제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던 모로코 같은 경우는 밀림지대가 전혀 없고 서사하라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건조 국가죠. 지중해. 그렇습니다. 지중해성 기후가 이제 중심인 나라고, 네. 뭐 전통적인 축구 강호, 아프리카 축구 강호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설명할 건가? 거긴 춥고. 그리고 거꾸로 하면 그럼 밀림이 없는 프랑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하나? 이 아씨한테 10분 주면 그런 소리 할 겁니다. 남아공은 치안이 안 좋아서 겁내 뛰어야 된다고. 근데 총기가 많고 근데 많이 뛰어야 된다. 그 정도가 되면 이미 진화론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밀림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결국 지금 이 사람들이 필요하는 모든 건 남아시아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할 거면 굳이 왜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진화론으로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사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정치학으로 와 있어요. 이 나흥식 교수의 칼럼 이야기를 저희로부터 들으시다가 너무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원래 성공과 돈이란 페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똑똑하고 지적일 수 없잖아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쓰다가 지면을 채워야 되는데 글자 수가 좀 부족했나 봐요. 축구 얘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육상 얘기를 합니다. 갑시다. 반면 마라톤 등 장거리 육상을 지배하는 선수 대부분은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 동북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자, 또 황영조 씨 국적 옮겨놓죠. 우리 손홍께서. 네. 이곳은 초원지대로 오래전부터 원주민들이 사냥감을 수킬로미터 추격하여 잡곤 했습니다. 털이 있는 짐승은 천지정옥은 어디서? 에티오피아랑 케냐는 농업도 좋은 나라인데. 아니 그리고 수킬로미터를 추격해서 잡는다라는 게 그렇다고 마라톤으로 연결될 건 아니잖아요. 마라톤은 42.19km를 달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상대인 그 다른 동물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똑같이 그렇죠. 누가 톰슨 가젤이 아니 그 아프리카 그 지역의 예전 전사들이 사냥을 할 때는 수킬로미터를 계속 뛰어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사냥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가지고 사냥감을 찾는 과정인 거지. 그땐 걸어요. 그러니까요. 쫓아서 달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또 조상이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있으면 그 조상이 뭐 수렵하러 다녔는지 커피 키웠는지 알 바예요? 석공일 수도 있고 계속 대장장일 수도 있고. 계속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털이 있는 짐승은 땀샘이 적어서 장거리를 달리는데 불리합니다. 누가 털이 있고 누가 털이 없어? 머리 있는데? 머리카락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러네요. 풍성하네요. 땀샘이 잘 발달한 인간은 짐승을 멀리 추격하여 잡을 수 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가 일상이던 동북부 아프리카 사람 후예가 마라톤 강자가 된 이유입니다. 고지대라서 그래. 고지대라서. 동북부 아프리카 사람 후에는 인류잖아요. 근데 마라톤이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그 경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가 마라톤 강국인 이유는 이거는 잠깐만 쳐봐도 나아요. 그 지역이 고지대라서 그래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말대로 하자면 동북부 아프리카 사람들은 땀샘이 조금 더 잘 발달해서 마라톤을 잘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니 모든 인간들이 다 동일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데 왜 동북부 아프리카 사람들만 그렇게 규정을 하냐고. 보통 땀샘이 없으면 나타나는 증상엔 제가 알기로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에서 우승하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결론을 냅니다. 결론! 이런 역사적 배경에도 한국 선수들이 16강에 들어간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다 헛소리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들었던 게 아무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해버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역국뽕이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네요. 이런 인종적, 역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계를 깼다. 상당히 식민주의적 발상이죠. 아이고. 근데 이 나흥식 박사님 기사는 신기한 게 많이 있네요. 뭔데요? 꿀잠 자고 싶은 당신, 잠잘 때 안대를 써라. 그거는 뭐 생활 팁이긴 하네, 나름대로. 여자보다 남자가 쇼핑 시간 짧은 까닭, 사냥하던 습성 때문? 야, 그게 원래 그거 언제 폐기된 가설인데? 인종주의적이고 이제 성차별주의적이고 이제 이런 분이군요. 보통 레이시스트는 섹시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칼럼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도 되새기게 되는 이 그렇죠. 칼럼계의 자원이죠. 1번 모르는 얘기는 하지 말자. 그렇죠. 2번 쓸 게 없는 주에는 쓰지 말자. 뭐 세 번째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정 써야 된다면 열심히 공부해라. 그럼 이 글은 할 필요 없는 말인데 모르는 걸 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공부를 안 했죠. 있어요. 항상 존대를 쓴다는 거지. 이런 컬럼의 특징이. 그거는 내가 몰라서 쫄리니까. 조선일보의 이제 독자층을 고려한 존댓말. 왜 있잖아요. 그 칼럼에 뻔한 클리셰 왜 편지 쓰듯이 뭐 예를 들어 UPD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 보수 우파 쪽에서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구나. 네. 문재인 대통령님 아르테르텔레스입니다, 이거. 뭐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편지라는 틀거리 그리고 존대라는 왜 그런 틀거리를 해서 진짜 자수도 찍찍 늘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요새 부동산 대폭락했는데 윤석열한테 왜 편지 안 써? 그러니까. 야, 넓은 미간 왜 인자해 보일까? 초식동물 닮았기 때문. 누가 쓴 거야 이게? 나흥식 박사님이요. 초식동물을 인자합니까?
하마 내가 알기로 굉장히 인자하지 않은 동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하마는 가끔 육식도 할 정도죠. 올해 드디어 관상은 안 나왔는데 결국 또 동물 얘기가 나와요. 아니 이 사람 일반 내방 환자 설마 받아봤나요? 무슨 처방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신경과가 뇌 쪽인가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진화 공부 많이 하긴 할 건데 얼마나 진화하기가 힘든지도 알 텐데요. 그죠? 왜 그럼 이 모양 이 꼴로 쓴 거예요? 눈망울이 크면 초식동물처럼 보여 어쩐지 나를 공격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고양이는? 고양이 되게 큰데? 우리 다 공격받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언젠가 실눈이 호랑이를 만나본 적이 있는 거예요, 산에서. 자식 째려보니 무섭네 라면서 도망가 본 적이 있는 거죠. 자, 박흥식 교수님 언제든지 반박을 환영합니다. 나흥식 교수님. 나흥식 교수님. 환영합니다. 박흥식 교수님도 환영합니다. 네. 아무 교수님 반박하시고 싶으시면 xsfm25@gmail.com으로 반박문을 보내주시고요. XSFM입니다. 매일매화는 화장실을 자주 못 가시는 분, 더부룩해진 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 에치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023년 설맞이 기사 읽기놀이. 또 하나 더 우익진보신문의 이걸 안 기사를 잘리고 그대로 올라갈지? 네, 농축산이 들고 왔습니다. 또 박장백이야. 오늘의 마지막 사연. 저 네이버 블로그 글. 네. 사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등 의혹 파문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 정말 잘못됐다. 우익진보신문. 박장백 편집국장. 네, 이거 요즘 저 진중권 씨 스탠드하고 좀 비슷합니다. 스탠스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 2022년 9월 16일. 일단 생각보다 차분하게 사태를 잘 정돈하고는 있더라고요.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면서 혼잣말 하듯이 또는 박진 외교장관에게 사적으로 괄호 열고 이하 혼잣말 등이라 한다.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군요. 괄호 닫고 한 발언을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랬죠. 한 언론사에서 영상과 함께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괄호 열고 이하 자막 내용이라 한다. 괄호 닫고 라는 자막을 달았는데 자, 이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언론사가 아닙니다. 모든 언론사였습니다. 자막 내용이 사실이다. XX란 말은 잘 들리지도 않는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한 거다는 등의 취지로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바 현재는 의혹이라고 해두고 자막 내용이 진실인 경우와 왜곡된 것일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생각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근데 박장배 편집국장이 되게 수학적 글쓰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1과 1, 2 보고 이걸 합치면 이럴 경우, 분리되면 이럴 경우 이런 식으로 계속 글 쓰더라고요. 그렇게 문단을 나눠서 네, 그 문단을 나중에 이렇게 방정식 쓰듯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근데 뭐 그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뭐 아무 글이나 쓸 거면. 네, 이 문제는 PC주의 등 좌파 사상의 범람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막 내용이 왜곡된 것일 경우 자막 내용이 왜곡된 것이라면 대통령실이 즉각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이 해명에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오류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추후 자막 내용을 보도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를 했었던 것이 옳은 대처 방법이었을 것이다. 뭐 비교적 옳은 대처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처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시간차를 두고 해놓고서 언론사를 고발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얘기했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 하는 것은 날리면 해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장백 편집국장님도 날리면은 꼬름했다. 그리고 자기도 언론사 대표잖아요. 그래서 언론사를 고발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막 내용이 진실이라면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온 것이 된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이라도 자막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과는 자막 내용 발언 자체가 보다는 거짓으로 해명한 사실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써 있는 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네. 자체가 보다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 2잔 드시면 보통 자체가를 한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발언 자체가 나도 보다는... 원래 한 잔 먹으면 네. 그래가지고인데 석 잔 먹으면 그래가지고 설라문회까지 가거든요. 딱 그거 같아요. 자체가 보다는 사실 자막 내용 자체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만 할 일도 미국 측에 큰 신뢰를 범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까지 물러나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자막 내용이 보도된 직후 아래와 같은 취지의 해명을 했더라면 우리 국민들은 물론
미국 측 역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었던 걸로 보여진다. 아, 자기가 모범 답안까지 내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괄호 열고 이는 미국 측이 한국의 자막 내용 논란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아, 개의치 않는다고 하는 걸 보니 큰 잘못이 아닌 것 같다. 근데 미국이 개의치 않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의하고 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상상해보는 그런 상상력은 없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을 일처럼 하는 외교관의 입장에서 지금의 한국을 바라볼 때 지금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다 봐줘도 돼요. 왜냐하면 원하는 건 다 얻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고 말 잘 듣는 일본 뒤에 줄을 바로 섰으니까 지금부터 무슨 엉성한 짓을 해도 그냥 내비두면 돼요. 네. 사실 저는 이 앞에 진지한 내용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예, 아래 박장백 씨의 솔루션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네가 진행자가 아니니까.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래. 한국에서는 XX, 새끼라는 단어가 자, 여기서 삼시세끼. 새끼는 어이, 3 meals입니다. 네. 저도 이게 시모노 새끼. 여기까지만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욕을 하거나 똑같이 비난을 할 때도 다 알만한 맞춤법이나 표기법을 일부러 틀리죠? 그럼 더 무식하고 세 보입니다. 저 새끼 건드리면 내 인생에 귀찮은 일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더러워서 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있죠. 이게 똑같이 이제 그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친 놈이라도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 붙어볼만 합니다. 근데 이 새끼야! 라고 얘기하면. 그 띄어쓰기 하나도 안 돼 있어, 욕 사이에. 네. 원리주의자인가 보다, 이거. 그렇죠. 어렵다. 상대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걸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일부러 표기법 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노엘의 가사에 이번에 하루 이틀 나흘이라고 했나요? 하루 이틀 사흘. 하루 이틀 3일 사흘. 제가 그래서 반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아봤는데 이거 사흘이 이런 뜻이야? 라고 생각한 다음에 일부러 틀렸을 가능성이 50%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렇게 무식한데 우리 아빠가 지금 윤회관이야. 라는 다른 표현, 우회적인 표현이 아닐까. 왜냐면 그 표현을 하기 위해 환장한 리릭시스트라는 건 우리가 지금 다 파악했잖아요. 야, 중고나라 당근이나 이런 데서 사기를 당했는데 막 욕을 막 띄어쓰기 하나도 없이 막 욕을 하고 너 같은 놈은 단군이 처벌할 거야 이러면 진짜 무섭겠다. 이게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이 새끼야. 그쵸. 이 새끼야. 너 같은 그날 놈은 아침, 점심, 저녁은 소화가 안 돼요. 그날 새끼는. 단군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처분해야 되지? 그는 환단 고수죠. 그러니까 빠르게 돈을 포기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멈출 줄 알았습니다. 새끼. 그다음에 넘어가시죠.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악의적인 욕으로도 쓰이지만 악의는 전혀 또는 거의 없이 누군가를 칭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특히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가리킬 때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3명 이상의 가까운 친구들이 만나기로 한 장소에 한 친구가 아직 도착을 안 했다면 이미 도착한 친구들이 그 도착하는 친구를 가리키며 이 XX는 맨날 약속 시간을 안 지키더라. 아, 그 XX 원래 그래 라는 내용의 대화는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대화에서 XX라는 표현에 악의적인 의미는 희박하고 그 늦게 오는 친구를 가리키는 단순한 대명사인 측면이 더 강한 경우가 많다. 아, 그러니까 여기 없는 제3자를 가리킬 때는 악의가 전혀 없이 누군가를 칭하는 데 쓰인다고 박장백 새끼. 그러니까 제가 박장백 잘했어. 아니 이 대화 안에서의 친구분들은 상당히 악의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화가 나 있죠. 살짝 화가 나기 직전이죠. 이걸 이제 박장백 새끼한테 권하고 싶은 걸 이제 장인 장모한테 그렇게 말하는. 그렇지. 우리 장인 새끼는 말이야. 당연한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제3자, 그러니까 도착 안 한 제3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 친구의 친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해도 괜찮은 사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과 윤석열이 막역한 새끼들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바이든하고 윤석열이 사실상 불알 친구여야 가능한. 그렇죠. 그러면은 바이든도 막 그런 걸로 그래. 이러고 말았을 거야. 근데 고한 친구이기에는 바이든은 너무 늙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친구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자, 또, 다음을 또 분석해놨습니다. 또 쪽팔리다는 표현 역시 면이 안 선다, 체면이 구겨진다라는 표현을 저속하긴 하지만 편하게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XX, 쪽팔리다는 표현이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해보시라고 우리 박장백 씨가 우리 장모 새끼 쪽팔리게 고고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XX 쪽팔리다는 단어를 사용할지 여부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어지기보다는 그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다. 이것은 따라서 이제 바이든에게 신뢰하기보단 박진에게 신뢰하는 거죠. 박진 듣는데 이 새끼가. 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한 사원이 회사의 종이컵을 집으로 가져가 사용하는 사실을 표현할 때 발언자의 동료나 가까운 선후배에게는 그 XX는 쪽팔리게 종이컵을 훔쳐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을 회사 대표에게 표현할 때는 그리 괄호 열고 XX 쪽팔리다는 단어를 써가며 표현하진 않는다. 사적인 대화라는 말을 하고 싶은가 봐요. 이것이 종미하는 우익에게는 맞는 표현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우익 진보라고 합니다만 이 사람은. 조 바이든은 상관인 거예요. 박진과 기자들은 부하, 제3자 혹은 막역한 동료, 혹은 고환 친구 뭐 이런 건 거예요. 꾸러기들. 그래서 이제 바이든에게 형 새끼 쪽팔리시겠네요? 라고 말하면 안 돼. 대신 우리끼리 에이 바이든 새끼 쪽팔리겠네 할 수 있잖아. 라는 말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대로 가져가서 윤석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됐을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막 내용 발언은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도 아니고 회의석상에서 사적으로 발언한 것도 아니었다. 회의석상을 나서면서 혼잣말 등으로 한 것인 바. 이게 중요하군요. 결코 미국 의회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하는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네, 이게 왜곡이 없는 명쾌한 해석이라고 본인은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맥락은 거기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를 빠져나가면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카메라와 눈이 마주쳐요. 미디어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걸 안 다음에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미디어에 나가라고 한 말인 거예요. 사실상 그게 공적 발언이 아니라고요. 이 다음 이 글자는 왜 붙어 있는 거죠? 읽어주세요. 이거 그거야. 보죠. 끝. 그러니까 이거는 저 이제 알았어요. 이게 확실하게 박장배 씨가 약간 코딩적인 글쓰기를 하네요. 이게 원래 공문서 마침이잖아요. 네, 이 파트는 아래라는 이름을 가진 별도의 이 카테고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한다는 거야. 아래와 같이 얘기했다면. 그리고 저는 이거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 많이 써본 입장에서. 공문서의 끝은 2칸 띄고 끝이에요. 현대지만 4칸 정도 띄었네. 가만히 보시면 이거 3칸 띄고 끝이거든요. 4칸이에요, 분명히. 끝이 나와 있고 공문서를 실제로 본 적은 많은데 써본 적은 없는 사람 같아요. 끝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라는 파트가 끝난 거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 괄호 열고 아래.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쪽팔린데요. 아까 글에서 아래를 보시라고 할 때 그 아래는 아래에 나왔는데 지금 그래서 아래를 다시 말하려고 하니까 위가 된 거. 그렇죠. 아래라는 파트가 위로 왔죠. 그래서 좀 전에 좀 전에 하이펀 아래 하이펀 파트가 끝나서 끝을 한 거죠. 네. 근데 다시 그걸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위 가로 열고 아래라고 한 거야. 왜냐면 그 파트의 이름이 아래였으니까. 그게 지금 위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코딩적 글쓰기. 코딩적 글쓰기라니까 이게. 이러면 그냥 아래라고 하지 말고 다음이라고 하시지. 안타깝네요. 아니면 if 고투를 하시든가. 아니 근데 이런이라고 하면 돼요. 이런 해명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네. 괄호 닫고 와 같은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위와 같은 해명과 함께 지금까지 거짓으로 해명한 점을 깊이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결론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확실히 코딩이라니까 이거. 이상과 같이 자막 내용이 사실이든 왜곡된 것이든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대응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당신의 글쓰기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좀 혼미하긴 한데. 정신이 혼미해지네. 대체적으로 글 아카이빙 해놓은 거 보면 윤석열 정부에 상당히 비판적인 글들 많이 모아놓긴 해요. 비판적인 거예요? 어쨌든 네 잘못하고 있다. 왜 내 말 안 듣느냐. 이런 논조가 많은 거죠. 거기서 중요한 건 내 말 안 듣느냐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이제 농축산인한테 정말 궁금한 게 도대체 이런 기사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보는 거야 이런 거? UPD가
명령만 떨어지면은 계속 찾아봐요. 내가 이런 거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까? 와전됐잖아요. 어디서 찾아오는 거야 이런 걸 도대체. 엄청난 검색질로. 아니 좌파 사상이 이렇게 범람했는데 잘 피해가지고 이런 것만 찾아왔. 어떻게 잘 피해가지고. 되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곳에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원래 명절에는 이런 특산물도 한 번씩 먹어줘야 돼요. 저쪽 어르신들의 마인드의 두 갈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모든 걸 때려잡고 공포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있어서 한동훈을 위시한 검찰 세력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지지율 관리 안 되는 거. 그리고 미국말 똑바로 못 듣는 거. 이게 젊은 지지자들한테는 안 이상해요. 미국말을 잘 들어갈지 중국말 잘 들어갈지 그거에 대한 촉이 아직 없거든. 근데 70대 60대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눈밖에 나는 게 너무 잘 보여요. 그게 걱정됩니다. 이 정도의 공기의 흐름을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기사 읽기 놀이가 왜 존재할까요? 아무리 포용력을 넓히려고 해도 저희 방송이 품을 수 있는 정치적 레인지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최대한 넓게 한다고 애를 써봐도. 그러면 가장 극단에 우리가 못 만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여러분들이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을 위한 마음의 채비를 해드리는 시간. 그렇죠. 기사 읽기 놀이 시간입니다. 네, 이 문제는 PC주의 등 좌파 사상의 범람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무관하지 않아요. 네. 무엇과? PC주의 등 좌파 사상의 범람과도 말이죠. 내일 이 시간에 범람하는 미친 기사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물건성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